네, 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파이널 마지막 강의가 개강했는데요. 시험 이제 뭐 한 달 반 정도 남았죠. 그리고 지금 실강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 오후에, 그죠? 오후에 시험 보죠. 뭐 딱 공단에서 이제 일정처럼 딱 맞진 않지만 그래도 아침에 실무 풀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이론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법규 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론 법규가 좋다, 그죠? 내가 이론 법규 너무 좋다고 해도 우리 시험 직전에 어떻게 해야죠? 아침에 항상 시험 보는 그 시간에 실무를 꼭 푸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좀 쓰는 게 약하다 그러시면은 실무는 뭐 매일 100점 이상씩 푸시니까 뭐 그거는 제가 뭐 말씀드릴 거 없지만 이론 법규 같은 경우에는 한 주 2회에서 3회 정도? 힘드시면 50점씩 아니면은 100점씩 써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시험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렇게 쓰는 연습을 많이 하기보다는 시험 일주일 전에는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쭉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이제 파이널 강의죠. 그래서 파이널 오늘 문제 어려웠나요? 안 어려웠죠? 그죠? 안 어려웠죠? 그래서 안 어려웠죠? 그래서 오늘 난이도 한 중 정도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조금 어렵게 한번 낼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 대처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한 번은 오히려 쉽게 낼 거거든요. 실무랑 이론이 엄청 어렵게 나왔다. 그럼 법규에서 조금 점수를 주려고 쉽게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쉽게 나왔으니까 나는 뭐 잘 쓰겠지. 그게 아니라 남들도 잘 써.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 하는 방법들, 그죠? 좀 차별화 전략하는 방법들 해서 제가 강, 중, 야구를 한 번씩 다 내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은 중간 난이도였어요. 오늘 중간 난이도였고. 그리고 뭐 강의 계획서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는데 이제 강의 계획서 우리 1회부터 5회까지 시험을 봐요. 그래서 제가 고 1회부터 5회는 강, 중, 야구로 이렇게 난이도는 이렇게 제가 조절해 드릴 거고 마지막 날은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총정리 할게요. 총정리. 그래서 마지막 날 실강 다니신 분들 꼭 실강으로 오셔야 돼요. 알겠죠? 안 오시지 마시고 꼭 오셔야 돼요. 그죠?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실강 때 마지막 날까지 꼭 참석하시고요. 우리 테마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때 타시험 기출 우리가 못 다뤘던 것들 있잖아요. 종합문 풀 때 그때 한번 또 다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못 다뤘던 거를 오늘 요번에 또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올해 시험 시행한 2023년 12회 변호사 시험 요거 제가 오늘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중간중간에 조금씩 넣을 거예요. 그래서 강의 주제는 일단 타시험 기출 최근 그래서 종합 때 못 다뤘던 것들 있죠? 그런 것도 다룰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교수님 문제들이 있어요. 교수님 뭐 로스쿨에서 난 뭐 중간이나 기말고사 또는 법전형 모의고사 이런 거 제가 추가해서 좀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문제들도 드릴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우리 개정법령. 개정법령도 이것도 제가 같이 껴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이나 기본법 등 이제 행정법 관련해서 조금 개정된 게 있는데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좋죠. 6월부터 뭐가 좋죠? 만 나이 시행하니까 나이가 깎이잖아요. 그게 개정됐어요. 근데 그게 우리 시험에 뭐 나오긴 좀 어렵겠죠. 다만 우리가 법전에 그대로 있어요. 다만 시행이 언제 되는 게 있냐면은 기본법 중에 행정기본법이에요. 행정기본법 중에 23년 우리 3월 24부터 시행한 이제 법조문이 있습니다. 그런 거 조금 주제로 볼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작년에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작년 시험 보신 분들 그때 당시에는 22년도였죠. 그러니까 그때 시험 개정 요게 이제 법조문에 들어왔는데 시행이 안 됐었어. 그래서 그때 제가 그냥 넘겼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요게 시험범위 들어와요. 그래서 요거 조금 정리할 거고 그 다음에 싫어하는 건 알지만 이제 판례나 논문들 있죠. 학계에서 좀 연구되고 있는 그런 분야들 그것도 좀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할 거고 막 찾아보시진 않아도 돼요. 제가 딱 그 수험 범위에 딱 적합하게 나눠드릴 거니까 막 혼자서 막 논문이나 판례 뒤지지 마시고 그냥 제가 정리하는 것만 일단 소화하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바탕해서 A, B급 위주로 낼 거예요. 그죠? 오늘 문제 거의 어디서 본 듯한 문제들 많았죠? A, B급으로 낼 건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 개강하기 전에 상담하신 분이 있었어요.
파이널 단가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이러셔서 겁을 먹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아니에요. 작년에 합격한 선배님이 파이널 단가 어렵대요. 이렇게 저한테 상담하신 거여서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A, B급 위주로 나누는데 제가 작년에 뭐랬냐면 이제 C급이랑 D급을 좀 많이 껴서 이렇게 드리긴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A, B급은 손으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 C급이랑 D급은 제가 추가 자료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한두 개는 껴서 낼 수도 있어요. 한두 개는 껴서 내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실제 시험에서 A, B급만 나온 해도 있어요. 근데 A, B급 말고도 C급이 껴서 나온 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불이타, 아예 보지 못한 논점들이 나온 해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연습해야 되니까 뭐 제가 C급, D급 문제 일본부터 이렇게 깔진 않아요. 근데 다만 뭐 10점, 20점 정도 조금씩 낄 수는 있다. 그리고 나머지 다루지 않은 것들은 제가 추가 자료로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문제 보시면 문제부터 볼게요. 자, 이제는 좀 유명해진 판례입니다. 이제는 좀 유명해진 판례인데 그래도 이제 최신 판례에 속하죠.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판례를 모른다고 가정하고도 한번 풀어보고요. 판례를 안다 이렇게도 한번 가정해보고 풀어볼게요. 일단 문제 1번 자체는 별 3개 주시고요. 자, 일단 사실관계 두 번째 줄 보시면은 한편 을은 공익사업 시행 지구 밖에 동글 밖. 자, 간접손실 문제는 항상 지구 밖이다. 아니면 뭐 지구에 근접해 있다. 아니면 시행지 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꼭 단서를 줍니다. 꼭 조건을 줘요. 이거 보자마자 이제 많이 푸신 분들은 아 이거 간접손실 문제구나 이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 분석 자료 기준으로 해서는 거기서 한 6번째 줄 내려오시면 쭉 내려와 볼게요. 자, 이 사건 잠업사는 전라북도 양장동가에 보급 전종을 공급하는 유일한 업체이다. 자, 유일한 업체이다. 여기다 밑줄 쳐보고. 자, 누에는 어떻대요? 섬세하고 예민하대요. 저처럼 저 섬세하고 예민하거든요. 섬세하고 예민하대. 그리고 소음, 진동, 전자파 개입될 경우 누에 씨의 품질에 밑줄 쳐볼게요. 상당한 악영향. 자, 그리고 거기서 을은 동글뱅이 치시고 거기서 3줄 내려오시면요. 3줄 끝에쯤에 우량 보급 누에 씨의 생산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위 종자 사업소는 을에게 밑줄 쳐볼게요. 사건 공사와 호남 고속철도 운행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전자파 등으로 인하여 누에 씨의 자 품질저 동글뱅이 우려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우리 호남고속철도 공사 및 운행이 이루어질 경우 현 위치에서 이 사건 장업사가 생산하는 누에 씨에 대한 수령을 거부 동글뱅이. 그리고 2줄 내려와 볼게요. 자, 을은 이 사건 밑줄 칠게요. 사업 인정 고시일 전부터 건물 임목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 동글뱅이 하시고요. 이 사건 노선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장업사를 이전한 것이 불가피하다고 준한다. 다음 물음을 검토하시오. 자, 물음 1에서 이미 뭐죠? 논점을 알려줬어요. 뭐라고 했죠? 간접손실 보상과 관련하여 개념 및 요건을 설명하시오. 자, 요건 뭐가 있죠? 뭐 박특보, 그죠? 너무 쉽죠? 박특보. 자, 그 다음에 간접손실 보상과 관련해 개념을 써보래요. 개념. 그럼 뭐 시행지 밖이다, 시행지 박손실이다 이렇게 쓸 수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의의만 쓰는 거죠. 자, 개념이라고 물어보면요. 개념이라고 물어보면 의의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뭐가 들어가야죠? 뭐 플러스 알파로 뭐 취지나 구별 개념이나 차이점이나 뭐 특징이나 이런 게 뭐죠?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간접손실 의의도 쓰시고 구별 개념도 쓰시면 되는데 예시답안 잠깐 볼게요. 자, 요번에 예시답안 제가 처음으로 16쪽을 넘겼거든요. 제가 5년 동안 고수한 원칙이 있었는데 예시답안을 16쪽 딱 맞춰서 쓰자. 그리고 저희 스터디도 그 스터디 다른 강사님들이랑 약속한 게 우리는 수험생들이 쓸 수 있는 답안 만들자. 그래서 16쪽만 쓰자. 해가지고 저 5년 동안 이 원칙을 지켰거든요. 오늘 처음 깨봤어요. 오늘 답안지 보시면은
18조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당 기준으로 한 권 하고 뭐 두 권째에서 조금 더 쓰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예전에는 제가 16쪽을 딱 제시하고 자 60점짜리 답안하고 플러스 알파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빼기를 해볼게요. 빼기. 자 보시면은 1쪽 보시면은 간접 손실 의미 구별 개념인데 두 번째 줄 끝에 사업 시행지 내 소유자가 입은 부대적 손실과 구별된다. 구별 개념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형평의 관념에서 간접 손실 보상의 필요성이란 내용 들어갔죠? 거기 가로 묶어볼게요. 그래서 줄이실 분들은 요걸 조금 줄이면 되는데 다만 하나 더 뭐 필요성 아니면 구별 개념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외에도 구별 개념 중에서 부대적 손실 이것도 쓸 수 있지만 수용적 침해 이거 쓰신 분 있어요? 수용적 침해? 수용적 침해가 뭐죠? 수용적 수용적 침해. 수용적 침해. 그 외에도 구별 개념으로 수용적 침해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수용적 침해는 불법에 의한 거예요? 적법에 의한 거예요? 제가 이미 적을 너무 강조했죠? 뭐예요? 그죠? 여기 적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적법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수용적 침해 간접 손실 포함되나요? 수용적 침해 포함돼요. 자, 수용적 침해는 간접 손실 외에도요. 비의도 적인 침해. 근데 비의도적인 뭐? 적법한 침해. 요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수용적 침해 안에는 간접 손실 외에도 우리 기타 적법한 어떤 행정작용의 결과로 인해서 비의도적으로 발생한 손실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더 써도 좋아요. 그래서 수용적 침해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수용적 침해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시답안 보시면은 그럼 요건은 박특보란 말이죠. 박특보. 너무 쉬워. 그죠? 이건 기본이론 들은 사람도 쓸 수 있어요. 예시답안으로 다시 와보시면 간접 손실 보상의 요건에서 시행지 밖에 간접 손실이 발생할 것 하고 어떤 분은 답안지 이렇게 써요. 시행지 밖에서 소유자가 입은 손실이어야 한다. 이렇게 끊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닌데 다만 1쪽의 마지막 줄 보시면 손실 발생의 예견 가능 동글뱅이하고 별표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쪽 첫 번째 줄에 구체적으로 특정해 동글뱅이 해볼게요. 그리고 별표해 볼게요. 자, 예견 가능하고 특정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 판례랑 학자들이 인정한 요건이에요. 그래서 지구박 외에도 이 내용을 꼭 쓰셔야 돼요. 꼭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옛날 판례 중에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허가나 신고 없이 양식업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지구 밖에서 지금 손실 발생했다. 간접 손실 인정해달라. 이런데 판례가 뭐라고 했고요? 제가 뭘 지금 강조했죠? 허가나 신고 없이 양식업을 했다. 자,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는 야, 허가나 신고 없이 한 너 양식업 너네 업자들 뭐라고? 예견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예견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간접 손실 보상 요건 충족하지 않았으니까 보상 안 해주겠다. 이런 옛날 판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견 가능성, 특정성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오시면은 특별한 희생에 옆에다 써볼게요. 배점 조절력. 요거는 얼마든지 줄이고 아니면은 더 늘릴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의 우리 박특보의 뭐죠? 보상규정 존재입니다. 그래서 보상규정 같은 경우에 제가 우리 그 문제 안에 이미 참조조문을 많이 줬어요. 이 중에서 뭐가 문제되냐면 양가로 3의 마지막 줄 보시면 사안의 경우 시행규칙 64조가 문제되는 바 이하 검토하기로 한다고 아래로 내려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박특보, 그 다음에 우리 개념, 서술, 그 다음에 그 밖에 있을 때 예견, 그 다음에 구체적 특정 이런 거 얼마나 서술하느냐에 따라 점수는 달라질 거예요. 물론 이거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시 우리 물음이로 가볼게요. 자, 위 사안이 토지보상법의 시행규칙 64조 1항 2호에서 정한 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 보상 요건인 시행으로 인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일정 기간 동안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자, 우리 물음 세 번째 줄이죠. 밑줄 쳐볼게요. 시행 결과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논하고 끊어주시고. 자, 그럼 요거 하나 목차로 잡아야 되죠. 그죠?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목차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끊어주시고 결국 이
이 사업의 시행 결과 동글뱅이 하시고요. 발생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밑줄 쫙. 자, 물론 요거 판례를 기반해서 낸 문제거든요. 근데 판례를 몰랐다고 쳐봅시다. 판례를 몰랐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푸실 거예요? 판례를 몰랐어. 만약에 물론 이거 이제 너무 유명해져서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만약 몰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만약 몰랐다. 내가 판례를 몰라서 관련 판례를 알고 비스듬히 알고 있었는데 까먹었어. 시험장에서 까먹을 수도 있죠.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까먹을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목차대로 문제를 잡으시면 돼요. 목차를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근데 여기서 자꾸 뭐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시행의 결과로 이렇게 계속 지금 뉘앙스를 주고 있죠. 문제의 뉘앙스를 찾아봐요. 자, 근데 참조조문 보시면은 참조조문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조조문 보시면은 64조 시행규칙 64조. 문제지 오늘 마음에 안 들어서 찢어서 버렸다면 그냥 법조문 보셔도 돼요. 토지번호부 시행규칙 64조 보시면은 1항 이렇게 있고 1항의 두 번째 줄 보시면 보상 대상이 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렇게 들었어요. 시행으로 인하여. 아, 선생님 그러면 당연히 시행의 결과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이거 당연히 뭐 시행으로 인하여.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교수님 간의 견해 대비 요만큼 조그맣게 있는데 그렇게 뭐 큰 주장은 아니에요. 자, 이 간접 손실 같은 경우에 주황색 없을까? 간접 손실 같은 경우에 시행으로 인하여 여기를요. 요렇게 보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어떻게 보냐면 이 시행으로 인하여는 시행 중을 말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수님 계세요. 이 시행으로 인하는 시행 결과가 아니라 시행 중으로 인해. 하지만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요. 시행 중도 당연히 포함되고 그 다음에 시행으로 인한 결과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봅니다. 다수설이랑 우리 판례는요. 시행 중, 시행 결과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 근데 선생님 우린 모르잖아요. 판례 모르잖아요. 그럼 판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목차 조문 잡고 뭘 써야 되죠? 법조문을 쓰시면 돼요. 그 법조문을 쓰시고 이 시행으로 인한 결과를 이 사람이 왠지 인정해줘야 할 것 같아. 구제 인정해줄 것 같아. 그러면 포함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판례 몰랐다. 그러면 어떻게? 법조문을 가득히 쓰시고 만약에 법조문 가득히 쓰시고 선생님 근데 참조조문 문제지에 줬으니까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쓰세요. 참조조문 나와도 이 사안과 관련됐으면요. 참조조문 활용하세요.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 판례를 몰랐다면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시행 결과까지 포함해야 할까 말까 하는데 문제 뉘앙스가 지금 결과로 약간 잡혀있죠. 자, 그 다음에 자, 문제 그 유복차 하나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결국 의리 이 사건 시행 결과로 그죠? 계속 나오고 있어요. 결과도 포함하자 이렇게 뉘앙스가 발생한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는지. 자,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으려면 손실보상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돼.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 간접 손실 상황. 그죠? 그럼 간접 손실 아까 우리 요건 뭐였어요? 박특보였죠. 박특보였잖아. 그럼 판례 몰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아까는 시행 결과 포함되는지 목차 하나 잡고 두 번째 목차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는지 목차 잡고 간접 손실보상 이미 여기 앞에서 다 설명했죠. 물음 1에서. 그럼 물음 2에서 어떻게 해야 돼? 사안포섭하면 되지. 그러면 지구 밖 하나 놓고 시행지 외이다. 문제에서 이미 시행지 밖 외라고 줬잖아요. 그럼 당연히 통과인데 뭐라고 써야 돼? 그 다음에 예견 가능성, 구체성 있는지 한번 확인해주고 양가로이 특별한 희생 이거 얼마든지 쓰시죠. 그죠? 우리 많이 연습했잖아요. 그죠? 특별한 희생 뭐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아까 뭐래요? 누에가 어떻다? 누에가 어떻다? 섬세하고 예민하다. 그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 악영향 받았다. 그리고 납품받은 데서 거부 통보도 받았다. 이거 뭐야? 수인 한도도 넘어서고, 그죠?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내 재산을 침해한다. 이러면서 특별한 희생 뭐예요? 인정. 자, 그다음에 보상규제. 우리 시행규칙 64조. 여기서 결과 포함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걸로 적용하면 될 것이다. 해서 어떻게 한다? 손실보상 청구 가능하다. 이렇게 끊어주시면 돼요. 판례 몰라도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저는 판례를 아는 입장으로 썼어요. 자, 다시 보시면. 자, 우리 이쪽 하단에 보시면은 판례를 아셔도 관련 법조문 검토 아니면 또는 관련 법령 검토 이런 목차로 빼세요. 그래서 이쪽 하단에 보시면 관련 법조문 검토 64조 1항에서 마지막 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밑줄 쳐볼게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거 꼭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3쪽 인하여 여기 밑줄. 그래서 이 시행으로 인하여를요, 어떤 교수님, 소수로는 시행 중만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수님도 있지만 다수설 판례가 뭐다? 시행 후, 시행 결과도 모두 포함한다고 지금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시면 우리 3쪽에 두 번째 문단 관련 판례 별 2개. 그리고 하나, 둘, 두 번째 줄에 정당한 보상 원칙 동글뱅이 하시고요. 이걸 논거로 잡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내려오시면요. 쭉 밑줄 칠게요. 시행 또는 시행 당시 발생한 사유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쭉 밑줄 칠게요. 시행의 결과 동글뱅이. 시행 중 이것뿐만 아니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 구조, 사용 등에 기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도 어떻게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 이 판례는 이제 이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집에 가서 외우시면 되고 오늘 문제에서 못 썼어. 그러면 박특보를 포섭하는 문제로 푸셨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 보시면은 결국은 두 번째 줄 보시면 악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거부도 당했고 사쪽으로 오시면은 예견할 수 있었고 범위도 특정할 수 있었고 이런 거 키워드에서 자, 우리는 판례를 쓰고 어떻게 했죠? 포섭을 사안의 경우로 빼가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함축적으로 썼어. 판례를 모르면 어떻게? 목차를 하나하나 분설해서 써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는 판례를 이미 알기 때문에 판례 올려주고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는 박특보를 다 묶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 둘, 우리 4쪽의 첫 번째 문단에 네 번째 줄 보시면 영업에 대한 재성권의 보호 가치가 있으며 수인 한도를 넘는 특별한 이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결국 79조 2항 및 시행규칙 64조 1항을 직접 근거로 우리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해서 박특보. 그죠? 박특보. 자, 그 다음에 우리 물음 3번 보시면 자,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게 나왔죠. 물음 3번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자, 우리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과 환경정책기본법 44조 1항 특이한 법 나왔죠. 우리가 안 배운 법은 무조건 참조조문 줄 거예요. 그죠? 이런 환경정책기본법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동시 성립하는 경우 동시 성립 여기다 밑줄 쳐볼게요. 일단 성립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밑줄 쳐볼게요. 영업자가 두 청구권을 동시 행사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끊어줄게요. 검토하고 그러니까 요거 하나 목차 잡고 그 다음에 해당 사후 완료 1년이라는 손실보상 청구기간이 지났대요. 지나. 결국 밑줄 쳐볼게요. 손실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하시오. 마찬가지로 이것도 판례로 그대로 냈는데 만약 판례를 또 몰랐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죠? 여기서 갑자기 뭐 국가배상 막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그죠? 손해배상. 이거 국가배상인가? 아니죠. 우리 참조조문을 보시면 돼요. 그 참조조문 보시면 환경정책기본법 44조 제가 드렸거든요. 보시면은 1항 보시면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오염 또는 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몰랐다 하면 이 조문을 그냥 그대로 쓰시고 성립하는 경우에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지 자기 생각 어떻게 생각하? 이거 이중배상 문제 아니야?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게 잘 쓰신 거예요. 판례 논리대로 쓴 거긴 한데 어쨌든 근데 이미 손실보상 청구권의 기간이 지나서 우리 토지보상법 보면 사후 완료일부터 1년 이내잖아요. 이 기간이 지났다면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뭐가 좋은 거죠? 자, 선생님 그러면 우리 똑같은 손실에 대해서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그 다음에 손실보상도 청구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중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손실보상 기간을 놓쳤어요. 근데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성립 요건이 있대요. 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그럼 이 사람의 권리구제에서는 뭐가 좋은 거죠? 인정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인정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거, 뭐 권리구제, 이중배상 문제, 우리가 평소에 배웠던 기본 이론들 있죠. 그거를 활용해서 자기 생각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0점 보시면 몇 점이에요? 7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판례 몰라도 목차 2개는 뽑을 수 있어요. 그죠? 3점, 3점 이런 식으로 3점, 4점 이런 식으로 목차 2개 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첫 번째 목차는 뭐라고 써야 돼? 만약에 내가 전혀 몰랐다. 이 판례 전혀 몰랐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1. 관련 법령 검토. 그죠? 그리고 뭐 간접손실보상 청구의 기간이랑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환경정책기본법 44조 있죠? 그 조문을 그대로 쓰고 2. 뭐예요? 2. 사안의 경우 판례 모르면 물음 3회 물음 3회 판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관련 법령 검토.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그런데 예시답안 일단 판례 아는 걸로 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다시 자, 판례를 아는 경우에는 우리 예시답안 4쪽 보시면은 관련 판례 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자, 보시면 4쪽 하단 관련 판례 여기도 별 2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시면 근거 규정 요건 효과를 달리하는 것. 여기다 밑줄. 요게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각 요건이 충족되면 별개 청구권 동글뱅이. 별개 청구권 동글뱅이. 별개 청구권 동글뱅이. 그래서 손실보상 청구권에 이미 손해정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하여 한정 넘어가시면 5쪽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고 보면은 이중뱅상 문제의 동글뱅이. 이중뱅상 문제의 동글뱅이. 그리고 2줄 내려오시면은 동시에 성립해도 영업자는 어느 하나만으로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양자의 청구권은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 쭉 내려오시면은 다만 우리 거기 사안의 경우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보시면 만약 기간 이도가 손실보상 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밑줄 쳐볼게요.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다만 기간이 지나면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지만 손실보상 청구가 이미 기간이 도가면 뭔 할 수 있다? 손해배상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판례 중요한 거였고 그 다음에 우리 물음사 같은 경우에는 판례를 몰라도 쓸 수 있습니다. 물음사는 판례 몰라도 쓸 수 있어. 이게 뭔 말이면 그러니까 최신 판례를 몰라도 쓸 수 있어. 왜 쓸 수 있냐면 이미 기출에서 많이 나온 문구입니다. 자, 물음사 한번 볼게요. 위 사안에서 의리 토지보상법상 재결을 거치지 않은 데 쭉 미쳐볼게요. 곧바로 동글뱅이 하시고 상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기출 물음 그대로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곧바로. 안 되지. 자, 우리 토지보상법에 각종 재결들 있죠. 그 재결 절차 규정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재결 거치고 그 다음에 쟁송으로 가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검토하시오. 요거는 우리 기출 물음이다. 그 다음에 만약 어떤 보상 항목 동글뱅이고 보상 항목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토의가 사실을 오해하거나 토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밑줄 쳐볼게요. 잘못된 내용에 재결한 경우 재결 소송 동글뱅이 하시고요. 상대방 동글뱅이. 선생님 그럼 재결 잘못했으니까 관토의에 제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재결 취소송. 아니죠. 우리 토지보상법은 어떤 특별한 법률을 취하고 있죠. 어떻게 한다? 보상 항목. 그 다음에 보상 금액. 보상 방법. 이거 다 어디로 해결? 그죠? 보증소로 해결. 자, 보증소로 해결할 때 그때 우리 피고가 관토의? 아니죠. 누구죠? 지금 토지 소유자가 제기하면 누가 받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맞아요. 사업시행자. 그래서 요것도 우리 기출물음에 있었던 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다만 지금 배점이 몇 점이죠? 배점 10점. 나 보증소 그 전날 봤는데 시험장에서 전날에 내가 보증소 중요하다고 보증소 20점으로 외웠는데 여기다 보증소 20점 바른다. 내가 한 2권 쓰는 사람이면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2권 쓰는 사람이요? 근데 내가 한 16쪽에서 뭐 17, 18쪽 쓴다 하면은 보증소 다 쓰면 어떡해? 뒤에 문제 2번, 3번, 4번 다 밀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살짝 빼야 되죠. 그죠? 힘을 살짝 빼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결론만 제시하는 겁니다. 결론만. 그래서 우리 예시도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 6쪽에 보시면 관련 법령 검토하고 6쪽에 상단에 관련 판례 있어요. 여기다 별 2개 하시고 이건 기본 판례입니다. 기본 판례. 그리고 3, 4안의 경우 보시면은 결국 마지막 줄 보시면 관토의로 취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넘기시면 7쪽에 사업시행자 동글뱅이 하시고요. 보증소를 제기해야 한다. 85조 2항 동글뱅이. 이렇게 답만 넣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변형됐어요. 만약 여기서 배점을 20점이 나왔어. 실제 시험에서 근데 20점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고 목차 내리고 보증소 설명 쭉 쓰시면 돼요. 그죠? 20점으로 만약 나온 경우. 그래서
보증서가 올해 법원행시 얼마 전에 있었던 법원행시에서 2차 시험에 그냥 보증서를 쓰시오 이렇게 설명형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서 최소 20점. 최소 2점 요거 쓰는 연습도 하고 다만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한 줄로 추격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 1번 별 3개고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요게 처음에 나왔을 당시 우리 문제 분석자를 보시면은 2019년 11월 28일에 선고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여기에 관심 있는 교수님들이 판례 평석, 논문 이런 거 쓰시다가 그 다음 해에 이제 박균성 교수님 책에 판례가 그냥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판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교수님들은 침묵하시다가 이제 올해랑 작년 말부터 22년, 23년부터 뭐 홍정성 교수님이라든가 다른 교수님들도 이 판례를 책 안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아는 판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다? 별 3개짜리 판례다. 그래서 시험장 들어가시면 한번 꼭 다시 정리하시고, 그래서 보통은 최신 판례 제가 계속 정리해 드릴 거긴 한데, 최신 판례 올해 막 나왔다 아니면 작년에 막 나왔다, 그게 바로 시험에 반영되진 않고 한 3년 4년 약간 무르익고 이제 학계에서 논의도 되고 교수님들도 좀 공부도 해서 책에 실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년 5년. 그래서 이게 정말 무르익었다, 판례가 무르익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손실보상에서 딱 하나만 뽑아라 하면 전 이거 뽑을 거예요. 손실보상 파트에서 요거 하나 뽑으라면 요거 뽑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쭉 넘겨보시면, 자, 우리 문제 2번. 그래서 전문을 실어들었는데 전문은 필요하신 분들만 있고 예시 답안에 있는 것만 정리해서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2번. 자, 우리 문제 2번은 무슨 문제죠? 문제 2번은 징계 문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소송 요건 문제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꽃은 누구냐면은, 꽃은 누구냐면 우리 무름이죠. 무름이. 그죠? 원처분주의, 재결주의입니다. 자, 우리 소송 요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요. 특히 우리 소송 요건의 대장님은 누구예요? 대장님. 대원적격이래. 대상적격이죠. 그래서 우리 문제 2번도 별 3개입니다. 일단 문제 2번도 별 3개예요. 그대로 쓰면 되는데 문이 별 3개. 자, 일단 보시면은 이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어려우신 분도 있는데 이거 유형만 딱딱 정하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줄 보시면 국장은 감정평가 법인 갑 동글뱅이 하시고, 거기서 3줄 내려오시면은, 자, 징계위원회와 적법한 징계 절차를 거쳐 밑줄 볼게요. 23년 4월 3일 갑에 대해서 업무정지 1년 처분. 여긴 뭐 동글뱅이나 한번 따르게 체크해 볼게요. 자, 23년 4월 3일 1년의 처분, 업무정지 1년의 처분. 이게 뭐예요? 원처분이죠. 원처분. 자, 그 다음에 이런 적법한 징계 절차도 거치고요. 뭐 여기서 갑자기 징계관리위원회 뭐 구성이 잘못되었다든지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죠. 적법하게 했다. 근데 보시면은 한 줄 내려오시면은 갑은 23년 4월 8일 여기도 밑줄 치시고, 업무정지 처분은 내용을 송달받았다. 원처분 송달받았다. 자, 이에 갑은 행심위에 이 업무정지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자, 행심위는 밑줄 쳐볼게요. 23년 7월 25일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6개월로 변경하라 동글뱅이 하실게요. 변경하라는 재결을 하였다. 이래도 우린 찾을 수 있어요. 뭐죠? 명령재결. 그죠? 변경재결이 아니라 뭐? 명령재결. 그럼 명령재결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처분청은. 그 명령에 따라야지. 그래서 한 줄 내려오시면은 일단 요 재결서가 23년 7월 30일 여기도 체크해 볼게요. 재결서 송달 받고, 처분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23년 8월 5일 갑에 대해서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6개월로 변경하였다. 비출. 자, 명령재결에 따라서 6개월로 변경하였대요. 이게 바로 변경처분서를 주는 변경처분이죠. 변경처분. 그리고 23년 8월 10일 업무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처분서를 송달받은 갑은 취소송을 재결한다. 자, 물음 1. 감정평가법상 징계의 종류 동글뱅이. 징계의 종류. 그 다음에 관리징계위원회 법적지휘 동글뱅이 볼게요. 법적지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시오. 자, 요거는 문제 4번으로 단독 약술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거는 물음 1은 따로 별표 하나 해주시고 옆에다 써볼게요. 단독 약술. 단독 약술. 그래서 뭐 요즘 뭐 많죠. 뉴스에 뭐 전세 사기라든지 뭐 어쩌고저쩌고 많죠. 그래서 뭐 징계받은 평가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요게 조금 그래도 약술로 중요하다고 생각 보이고 우리 예시답안 잠깐 오시면 8쪽 볼게요. 자, 징계 종류 쓰시오 했다고 정말 종류만 쓸 거예요? 저희는 좀 더 써야죠. 뭘 써야 되죠? 뭐 징계 의의나 뭐 성질이나 이런 내용 더 써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8쪽 보시면은 양가로 1 의 및 취지. 의 및 취지. 그래서 양가로 1에다 플러스 알파. 시간이 없다면 뭐 종류만 쓰겠지만 당연히 종류를 설명하기 전에 어떻게 의의나 뭐 성질이나 뭐 취지나 이런 걸 같이 써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의 징계의 종류 등 동그라미. 뭐죠? 이거는 결국 동그라미 1번에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뭐 견책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감정평가에서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침익적인 처분 동그라미. 그래서 성질까지 같이 썼어. 자, 그 다음에 법적지 보시면 도입 배경 취지. 요것도 플러스 알파. 시간이 없으시면 요거 빼시면 돼요. 나는 16쪽에 맞춰 쓰는 사람이다. 그럼 요거 일단 빼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우리 9쪽으로 오시면은 양가로의 법적지. 요건 반드시 써야죠. 자, 우리 위원회 뭐예요? 법적지. 의결기관이죠. 그 다음에 합의쟁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적지의 두 번째 줄 보시면 의결 밑줄, 합의쟁정기관 밑줄. 자, 그런데 국장이 이제 징계권자인데 국장이 이 징계위원회 말 안 듣고 의결에 따르지 않고 만약 징계청을 냈어요. 그럼 무슨 하자죠? 주체하자. 그죠? 요땐 주체하자가 됩니다. 의결기관이라서. 그래서 여기 옆에다 써볼게요. 징계위원회 의결 따르지 않는 경우 주체하자. 의결을 따르지 않는 경우 주체하자. 이렇게 뭐 간단하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행정법으로 어렵게 내버리겠다면은 이렇게 해도 주체하자로 내릴 수 있어요. 주체하자는 보통 우리 무슨 사유죠? 위법성 정도가 어떻게 되죠? 무효 사유. 그래서 무효로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음 1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제 4번 단독 약술로도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음이 그러면 갑이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위 대상은 무엇인가? 아, 대상 적격 문제구나.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뭘 거쳤다? 심판을 거쳤다. 심판을 거쳤다? 그럼 뭐다?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문제다. 자,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문제. 원처분 재결주의 문제는 일단 세 가지 패턴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보시면은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냐 없냐로 나누시면 되거든요. 자,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 만약 하자가 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나와야 돼? 예를 들면 뭐 행심위에 구성 인원에 한 명이 뭐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변호사 자격 취소됐는데 뻥치고 나왔다. 뭐 이렇게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우리 재결 서면으로 해야 되거든요. 재결서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 통보했다. 이러면 형식상 하자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재결의 고유한 하자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뭐 주체나 내용이나 절차나 형식상 하자를 문제에서 주지 않는 한 원래는 재결의 고유한 하자는 없다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재결의 고유 하자가 있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인용 재결이 나와요. 자, 근데 인용 재결. 선생님 그러면은 처분의 상대방이 인용 재결 나왔으면 다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인용 재결.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해준 거잖아요. 근데 누가 다툴 때? 제3자가 다툴 때. 자, 인용 재결이 나왔는데 제3자가 나올 때. 이때는 사실 우리 통설과 판례 입장들이 요거는 재결의 고유한 하자가 있는 걸로 보자.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는 건데? 인용 재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용 재결을 왜 위법하다고 해? 뭐 주체나 형식은 아니더라도 내용상 뭐라고 했어? 예를 들면 사업 인정을 내려줬어. 해볼게요. 국장이 갑이라는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 인정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좋은 사업이 아니야. 뭐 예쁜 공원 사업 이런 게 아니라 폐기물 처리 사업이야. 그래서 우리 집 앞에 폐기물 처리시설 들어오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안 좋지. 그래서 뭐 인근 주민 의리 이렇게 합니다. 자, 사업 인정을 취소해달라. 바로 소송을 할 수 있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심판은 비용과
뭐 시간이 좀 덜 든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어디로? 행심위로. 그래서 행심의 구간 기성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인원을 한 거지. 이거 폐기물 처리 시설 공익성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아니면은 이 사업 시행자 돈도 없는데 지금 막 담보에다가 뭐 연체에다가 뭐 사업이 악화되고 막 지금 재정이 안 좋은데, 재정 상황 악한데 사업 시행자의 수행 의사 능력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 인정 요건 결여했네 이렇게 지금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행심위에서 뭐 공익성이 없다, 아니면 뭔가 재정이 부족하다 이러면서 인용 재결 내리는 거죠. 자, 그럼 인용 재결 뭐죠 이거? 여기서 인용 재결 뭐예요? 사업 인정 취소 재결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갑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충분히 돈도 있고, 나 알고 보니까 뒷주머니가 있어. 돈도 있어. 그리고 이거 폐기물 처리 사업 안 하면은 지금 우리 동네에 지금 쓰레기장이 넘칠 것 같은데 뭔 소리냐, 공익성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 사업 인정 취소 재결 자체가 뭐죠? 사업 시행자 입장에선 이 사람한테 침익적인 거고. 자, 이 사업 인정이 원처분인데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업 인정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게 맞아요? 이상하죠. 이 사업 인정 이 사람한테 좋은 거잖아. 근데 뭘 제기해야 돼? 당연히 상식적으로 사업 인정 취소 재결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어떻게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때 소송에서는 을 말고, 을은 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용 재결이니까. 이때 갑 입장에선 뭐죠? 갑 입장에선 사업 인정 취소 재결을 취소해달라.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죠? 재결에 하자가 있다. 내용상 하자가 있다. 아니면 공익성 있는데 얘네가 잘못 평가했다. 누가? 행심이가. 이렇게 주장하는 꼴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재결에 고야 하자가 있는 케이스는 요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요거 하나만, 인용 재결. 그리고 인용 재결이 제3자. 자, 그 다음에 재결에 고유한 이제 하자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자, 요 제3자요 케이스가 아닌 이상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에서 뭐 주체에서 뭐가 잘못됐다, 형식을 뭐 못했다, 뭐 이런 형식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 이런 문구가 없는 이상 어떻게?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없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뭐예요? 제3자 아니죠? 처분의 상대방이 다투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문구에 뭐 이 문제 자체에 뭐 행심위의 구성 인원이 잘못됐다, 아니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형식을 이런 말 한마디도 없죠. 그러니까 어디로?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없는 패턴으로 내려오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변경 재결, 우리 시험에 출제됐고요. 하나는 명령 재결, 변경 명령 재결입니다. 이거 미출제죠. 그래서 이런 거는 다 나왔는데, 변경 명령 재결은 타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서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원처분주의 재결 중에서 딱 하나만 찝어주세요 하면 전 이거 뽑을 거예요. 원처분주의 재결 중에서 그냥 선생님 저 이거 외울 시간 없어요. 그럼 하나만 찝어주세요 하면 전 이거 뽑을 이거. 안 나왔어 우리 시험에서 아직. 뭐 이걸 딱 이제 패턴을 딱 찝으면 이제부터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시답안 보시면은 9쪽 하단에 보면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이거는 일단 요거 간단하게라도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0쪽으로 오시면 양가로 있자, 여기다 플러스 알파 표시해 볼게요. 그래서 재결에 고유한 하자의 위법의 의미를 설명하고,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통성과 판례 입장이다 플러스에다가 플러스 옆에다 써볼게요. 플러스 하시고, 사안의 경우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없는 바 무엇을 소해 대상화할지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하고 이제 흐름을 좀 연결시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재결한 고유한 위법의 의미 마지막 문장에 사안의 경우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없는 바 무엇이 소해 대상이 될지 문제된다. 그리고 밑에서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좀 많이 쓰신 분들은 이런 것도 같이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없다 하면 양가로이는 패스하고 바로 2번 목차 이렇게 내려오시면 핵심 논점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안의 경우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없는 바 무엇을 소해 대상화할지 문제된다. 이렇게 하고 내려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변경 명령 재결인 경우에 우리 학설 보시면 변경 처분설, 변경된 원처분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모두 소송 대상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변경 명령 재결설이 있습니다. 자, 우리 판례와 통설 입장은 뭐죠? 변경된
원처분설. 넘겨보시면 자 11쪽에 검토 보시면은 결국은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시면 원처분이 변경한 내용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변경된 내용이 원처분을 다투어야 되는 견해가 타당하다. 그래서 변경된 원처분설이에요. 근데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어렵다고 하죠. 이게 왜 어려울까요? 왜? 자 일단 요 케이스가 아니죠. 이거는 일단 자 여기서 처음에 뭘 받았죠? 국장. 여기네 여기. 자 국장 처음에 1년에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죠. 이게 원처분이죠. 그죠? 그 다음에 갑이 어디로 간 거예요? 행심위로 간 거죠. 자 갑은 뭐라고 주장해요? 1년의 업무정지 처분 위법하다. 왜 업무정지하느냐? 나 일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행심위에서 업무정지 다 취소해 준 게 아니라 뭘로? 6개월로. 자 근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한다. 아니면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으면 그게 무슨 재결? 변경재결.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6개월로 하라. 자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국장은 해야지. 국장 해야지. 그래서 국장이 쫄아가지고 어떻게? 다시 6개월로 하는 거예요. 누가? 처분청. 자 그럼 이 케이스를 보면은 자 이 문제 안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 유추해 보면은 자 행심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행심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야 감정평가법인 갑 그동안 성실해왔고 야 1년은 좀 너무하지 않느냐? 1년은 좀 너무하지 않느냐? 너무 과중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행심위에서 여기 아까 앉아가지고 뭐라고 하겠어? 야 그것 좀 너무하지 않아? 1년은 좀 너무하니까 우리 6개월로 줄여주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판단을 했을 거 아니야. 자 행심위 누구 소속? 행정부 소속. 그죠? 상관이잖아. 상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국장이 애초부터 야 이거 1년의 업무정지 처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법조문에는 재량행위죠. 근데 이 감정평가법인 갑이 그동안 성실히 했고 잘했고 그 다음에 1년은 너무 과도한 것 같아. 애초에 국장이 잘했으면 원래 얼마 나왔을까요? 애초에 이 판단을 잘해줬으면 얼마 나왔을 것 같아? 6개월이 나왔겠지. 그래서 국장이 애초에 너가 이런 재량을 잘 판단했으면 6개월 나왔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뭘 대상으로 해야 돼? 변경된 원처분. 그러니까 원처분을 대상하는데 뭐가 된 거야? 변경된 원처분. 이렇게 된 거야. 변경된 원처분. 그래서 소외 대상은 변경된 원처분.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 선생님 그러면은 변경된 원처분인데 제소기간 그러면 여기서 송달받은 날짜 원칙 아니에요? 맞아요. 그 원칙인데 지금 소송법 20조에 단서가 적용되죠.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심판을 거쳤으니까 어떻게? 재결서 송달받은 날로. 그죠? 기선점을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1쪽 보시면은 3 사안의 경우인데 어려우면 그냥 외우시면 돼요. 변경된 원처분 이렇게 외우시고 사안에서 자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이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다. 그죠? 변경되었죠 내용. 근데 이는 강경된 것으로 당초 유리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자 6개월로 변경된 여기 끊어볼게요. 6개월로 변경된 이게 변경된 내용이죠. 앞에다 변경된 내용을 써. 그 다음에 당초 1년의 업무정지 처분 밑줄 잡을게요. 이거 뭐예요? 원처분이죠. 외우면 그냥 공식처럼 쓰세요. 변경된 내용 쓰고 그렇게 변경된 원처분 내용 써요. 그게 대상이다. 이렇게 쓰세요. 어려우면 그렇게라도 써야 돼. 그래서 변경된 업무정지 처분이 소외 대상이 된다. 어려우면 이렇게 쓰면 돼. 어려우면. 제소기간 12쪽으로 넘어올게요. 일단 20쪽 쓰시고요. 우리 너무 열심히 했죠. 90일 1년인데 세 번째 줄 보시면 밑줄 칠게요. 심판을 거친 경우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는 날부터 90일 이내 소를 제기해야 된다. 이거 필수예요. 자, 만약에 우리 물음삼이 5점이 아니라 10점에서 20점으로 늘어났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제소기간 내용 쫙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안포섭에서 요게 적용된다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배점 몇 점? 5점. 그러니까 요거밖에 못 써. 20조의 핵심 내용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 보시면은 결국은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송달받은 날인 23년 7월 30일부터 90일 이내 제기한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익혀두시면 어려운 논점 아니에요. 한번 익혀두시면 어려운 논점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문제 2번도 별 3개 하시고 꼭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우리 10조. 자, 10쪽의 문제 3은 별 하나. 별 하나. 그리고 옆에 보시면 추가 문제 있죠. 이게 법정형 모의고사인데 요거 별 3개. 요거 별 3개. 11쪽에 있는 추가 문제 있죠. 요거에 별 3개입니다. 요거를 처음에 내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기본 문제 거부 처분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문제 요걸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따로. 자, 근데 문제 3번 자체도 어렵진 않아요. 보시면은 문제 분석 기준으로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이에 따른 고시가 22년 1월 30일에 이루어졌다. 자, 이곳이 뭐? 사업 인정 고시. 사인 거죠. 그리고 한 줄 내려오시면은 을은 피수용자들 간의 협의 기간을 이제 협의를 진행했는데 협의 기간이 22년 6월 1일부터 22년 11월 30일이래요. 협의 기간 만료일은 언제예요? 22년 11월 30일. 그죠? 하였는데 갑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자. 갑은 밑추셔볼게요. 건축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어떻게 했다? 사업시행자가 빡빡먹었다. 받아들여지지 아니었다. 갑은 사업시행자 을에게 밑추셔볼게요. 22년 10월 30일 건축물의 재결신청 청구를 하였다. 자, 재결신청 청구 기간 언제죠? 협의기간 만료일부터 신청기간 만료일이죠. 자, 그럼 11월 30일이 어때요? 협의기간 만료도 전에 일단 어떻게 한 거예요? 청구한 거죠. 그죠? 청구한 거잖아요. 그죠? 이에 을은 건축법이 위반한 무허 건축물로서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결신청 대상이 아니라며 밑추셔볼게요. 23년 1월 4일에 수용 재결 신청을 거부 동글뱅이.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만 재결 신청하였다. 밑줄. 자, 이 지금 소유자는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나 건물도 해줘 이런 거죠. 건물도 해줘. 그런데 지금 사업시행자는 뭐예요? 사실은 거부하고 안 받아주는 거죠. 자, 요 케이스는 무슨 케이스죠? 협의 불성립이 명백한 케이스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불통명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왔죠. 그죠? 불능 아니면 통지가 없는 경우 아니면 협의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 야, 이런 케이스에서는 그 기간까지 꼭 기다리지 않아도 미리 해도 된다. 그죠? 이런 판시가 있었어요. 자, 갑이 재결 신청 청구에 대한 거부 처분 시소송 제기할 수 있는가? 밑줄. 자, 첫 번째 물음은 뭘 물어보는 거죠?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을 물어보는 건데 어디에 포인트가 있어요? 거부에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대상 적격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만일 제기할 수 있다면 법원은 어떠한 판결 여기다 밑줄쳐볼게요. 어떠한 판결, 이거는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본안 판단. 그럼 재결 신청 청구권에 성립 요건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예시 답안 잠깐 볼게요. 자, 우리 13쪽 보시면은 결국은 우리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송 제기 가능성 이렇게 피시고 이렇게 내용을 이제 쓰시고 13쪽에 자, 2번 재결 신청 청구의 거부가 처분인지. 자, 여기다 별 하나 하시고요. 자, 요거 너무 쉬워요. 그죠? 우리 공권시행. 우리 행정법 기본 이론 듣는 사람들도 다 씁니다. 진짜로 다 써요. 자, 근데 보시면은 소송법 규정 2조 1항 1호 하고 항고 소송에 대한 거부 처분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거부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를 그대로 쓰는 분들은 없어. 잘 없어. 그 다음 내려오시면은 공권신 있죠? 그래서 공권력 행사의 공, 그 다음에 권리의 권, 그 다음에 법규상 조리성 신청의 우리 신 이거죠. 세 가지. 공권신. 공권신은 잘 쓰는데 이 소송법 2조 1항 1호가 잘 안 들어와요. 답안지 지금까지도. 쓰시는 분들 잘 안 들어와. 그리고 이런 건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다른 거 막 달달달 배울 게 아니라 법조문에 있는 내용들 있죠. 기본 내용들. 그런 거는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공권신. 그 다음에 14쪽으로 오시면 우리가 뭐 너무 열심히 연습했던 신청권 존부인데 자, 신청권 존부. 자, 부정설 그 다음에 우리 동그라미 2번, 3번을 묶어볼게요. 자, 요거를 어떤 교수님은 2번, 3번을 묶어요. 2번, 3번의 공통점은? 2번은 대상적격설로 보고 3번은 원고적격을 보고 대상적격, 원고적격의 상위 카테고리가 뭐예요? 소송요건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3번 옆에서 소송요건설 이렇게 해서 소송요건설 이렇게 부르신 분도 있습니다.
다만 요걸 세부로 나누신 분들은 세부적으로 그 소송 요건에서 또 나누신 분들은 자, 대상 적격설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외형적으로 살핀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이거 써볼게요. 거부 처분서. 우리 대상 적격설, 그 다음에 원고 적격설 이런 게 있죠. 대상 적격설. 자, 객관적, 외형적으로 살피고 우리 원고 적격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죠. 그 사람. 요거는 개인의, 사인의 구체적, 개별적 상황을 고려한다. 이런 멘트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상 적격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외형적이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 형식상으로 단순한 응답할 신청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우리 원고 적격은 원고 적격설은 그 개인 입장에서 고려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개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거. 자, 근데 우리 통설과 판례는 뭘로 보죠? 대상 적격설로 보죠. 대상 적격설. 그래서 우리 14쪽으로 오시면은 우리 예시답안 양가로 3번 보시면은 판례에 의한 신청권을 구체적인 사건에서 신청인이 그 누군가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일반 국민 동글뱅이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추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 볼 때 대상 적격 문제로 봄이 타당시된다. 갑의 재결 신청 청구권은 자, 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이 재결 신청 청구에 대해서 어떤 신청권이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야. 법조문상, 객관적으로 외형상. 자, 밑줄 쳐볼게요. 토지보상법 제30조에 의한 신청권 밑줄. 그리고 신청의 거부는 갑의 손실보상을 관련하여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한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재결 신청의 거부는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거 위에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30조의 신청권으로서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 법조문에서 뭐가 있다? 토지보상법 30조에 대한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 이거를 갑이 일단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형적으로 있냐 없냐 이런 조문이 있냐 없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대상 적격설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연히 있다고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죠?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요건 만족하고 넘어가서 어디로 간다? 본안 판단으로 간다.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그래서 이 지금부터는 15쪽 보시면은 뭘로 쓰는 거죠? 정말 이게 성립했는지 재결 신청 청구권이 성립했는지 유무를 판단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거부 처분의 처분성 그러니까 공권신의 신청권이 유무가 아니라 전부 있냐 없냐 객관적으로 있냐 없냐 이렇게 겉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5쪽 오시면은 성립 요건 정말 만족했냐 안 했냐 여기로 가는 거예요. 본안 판단에서. 그래서 우리 본안 판단에서 뭘 쓰셔야 하냐면 15쪽에 이 성립 요건 별표 하나.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쉬우니까 동그라미 3번만 볼게요. 원칙적으로 소유자 등은 사업시행자의 협의기간 만료일부터 미추실게요. 재결 신청기간 만료일. 그리고 그게 사인고 1년 내 동글뱅이. 청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불통명, 협의 불능의 불, 그 다음에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협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 통, 명백한 경우에 명, 불통명. 아마 케이스는 이걸로 나오겠죠. 그죠? 예로 나오겠죠.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미추실게요. 협의기간이 종료되지 않더라도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이제 기산점 같은 경우에는 협의 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해서 여기에 뭐가 있다? 비판이 있다. 판례 비판이 있다. 그리고 16쪽으로 오시면 결국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시면 협의의 성립 가능성 없이 명백함으로 결국 우리 기간 만료일 전에 신청해도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의 재결 신청 청구에 따라 재결 신청 의무를 부담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것을 위법하여 인용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부 처분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데 넘겨보시면은 11쪽에 추가 문제 있죠. 자, 이게 법전형 모의고사인데 거부 처분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타 시험에서도 엄청 자주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에 요 문제가 뜨고 있어요. 요즘에 법전형이나 아니면 타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교수님 이제 중간 기말고사에서 요 문제가 엄청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저희 시험에서는 이게 제대로 안 나왔다고 보이기 때문에 요거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 우리 변호사들 대상으로 이렇게 문제를 낸 건데 안에 내용을 그냥 이렇게 흐린 눈으로 봐봐요. 안에 내용을 흐린 눈으로 봐봐요. 뭐가 보여요? 이주 대책, 뭐 이주 대책지. 그죠? 완전 우리 시험 문제. 완전 우리 시험 문제. 자, 우리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줄 보시면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그래서 우리 공사가 사업시행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보시면 21년 5월 3일 이 사건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 공고하였다. 한 줄 내려오시면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 요건은 그냥 이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가볼게요. 두 번째 줄. 그래서 우리 갑이라는 사람이 우리 LH공사에게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에다 비추실게요. 신청을 했어. 근데 LH공사는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주택이 실제로는 의뢰 소유라는 이유로 갑을 밑줄 쳐볼게요.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 그 다음에 이상한 게 나와요. 자, 1차 결정 동글뱅이. 통보하였다. 자, 우리 문제에서 거부 이렇게 나오면 너무 쉽지만 거부, 동의어 뭐가 있어요? 실제 시험에 나온 표현 중에 반려, 그 다음에 제외, 그죠? 이런 것들도 있죠. 제외하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즉 뭐예요 이거? 거부 결정을 통보하였다. 거부 결정을 통보하였다. 자, 1차 결정 통보서에는 이 결정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본 통지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공사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90일 이내에 심판이나 소송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문단 내려와서 이에 갑은 LH공사의 이의 신청 동글뱅이. 자신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001년 5월에 주택 건축하여 이후 계속 거주하면서 소유했는데 단지착오로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가 잘못 기재가 있어 오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사실 확인서 등 이와 관련된 재반 증빙 자료를 새로 첨부하여 제출했다. 그러나 LH공사는 동글뱅이 하시고 갑에게 건축물 대장을 무시하고 사실 판단의 소유 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미추실게요. 갑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갑을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 또 동글뱅이 제외.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요? 이상하게 나왔죠. 2차 결정 동글뱅이. 통보하였다. 그리고 2차 결정 통보서에도 1차랑 똑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대요. 마지막 문단. 갑은 2차 결정을 자신에 대한 재거부 처분 동글뱅이 하시고요. 이에 대해 제소기간 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미추실게요. 제2차 결정은 취소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자, 그럼 취소는 대상 될 수 있는가? 일단 주된 논점은 대상 적격. 대상 적격 중에 뭐예요? 대상 적격 중에 뭐예요? 왜 거부 처분 아니에요? 맞죠? 거부 처분 맞죠? 근데 뭐가 좀 특이하지 않아요, 지금? 자, 거부 처분이 몇 번 있었어요? 2번. 1차, 2차 2번. 친절하게 1차, 2차 이렇게 써줬어요. 2번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결정은 취소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이겁니다. 2차 결정은 취소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그럼 2차 결정이 처분성 있냐 이거예요. 2차 결정 처분성 있냐? 근데 둘 다 거부는 똑같습니다. 자, 배점 30점. 배점 30점. 물론 이제 핵정의 거부 처분 논점 가시면 그 아래에 있어요. 한 문단으로. 근데 배점 크게 나왔을 때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이 주된 논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된 논점은 거부 처분 후에, 그죠? 새로운 신청에 대한 거부가 처분성 있느냐? 이미 핵심 정리를 보신 분들은 그 안에 있어요. 핵심 정리 안에 있긴 해요. 자, 그런데 그거 뭐죠? 목차 하나에 뭐 한 6, 7줄밖에 없죠. 근데 지금 배점 30점 나왔어.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자, 여기서 선택. 아, 이주대책이니까 이주대책 써야겠다. 이주대책 20점 쓸 수 있지. 그거라도 써야죠. 시험장이라면. 근데 여기는 어떻게 더 접근해야죠? 지금 여기서 출제자가 묻는 건 뭐야? 대상이 될 수 있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뭐가 나왔어요? 특이한 거? 자꾸 이의 신청 이야기 나와. 그죠? 자, 자꾸 이의 신청 이야기 나와. 자, 우리 이의 신청. 법조문에 이의 신청이라고 돼 있어도 그 이의 신청이 뭐인지 알아야 돼요, 일단. 그 이의 신청이. 진짜 진정의 의미의 이의 신청인지 아니면 행정심판 성격을 갖는지. 그게 중요하죠. 자, 그럼 우리 문제 한 번이 진짜 저렇게 뭐 20점이나 30점씩 나왔다. 이 추가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문제 소개 써.
선생님 문제 소재 뭐라고 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목차만 이렇게 잡아놔. 일단 목차만 잡아놔. 자, 로마자 2. 자, 일단 주된 논점은 뭘로 잡았죠? 핵심 정리, 거부 처분성 있고, 그 다음에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있고요, 안에. 사진처럼 기억나야 돼요. 근데 두 번째, 거부 처분 이후에 새로운 거부 처분한 경우. 이렇게 목차가 두 가지가 있어. 일단, 카드는 뽑았어. 이게 핵심 논점인 거지, 그죠? 이걸 어떻게 요리할까 문제인 거예요. 자, 일단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게 2차 결정은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그럼 취소의 대상을 설명해. 여기서 뭘 써야 되냐면 아까 우리 법조문 본 거. 행정소송법 몇 조? 여기서 또 뭐 19조 말은 되긴 하지만 19조가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19조는 우리 심판을 거쳤을 때. 여기 뭐 지금 심판은 거친 그런 건 없어. 그죠? 그러니까 제2조, 제1항 1호를 쓰시는 거야. 여기다. 그래서 처분의 개념을 이렇게 쓰는 거야. 처분이 뭐고 어쩌고 저쩌고 했어. 그리고 지금 1차, 2차 둘 다 뭐가 나왔어? 거부가 나왔지. 이 카드를 뽑아야지. 그래서 거부의 처분성. 공권신이 있으면 됩니다. 공권신이 있으면 됩니다. 이걸 또 써. 안에다 이렇게. 그래 여기로 끝난 건 아니죠. 문제에서 지금 주변 논점만 건드렸죠. 자, 그런데 다만 이렇게 써야 돼요. 이의 신청의 성격에 따라서, 그죠? 이의 신청이 만약 행정심판이론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논점이 돼버리니까 이의 신청의 성격에 따라서 그 논점이 달라지는 바 이 문제에 있는 이의 신청의 성질. 이것도 잡아주면 좋겠죠. 자, 이의 신청의 성질. 이의 신청의 성질. 뭘 쓸 거야? 여기 안에 우리 행정법에 있는 기본이론 논점이 있죠. 기본이론 논점. 여기에 뭐가 있어? 학, 판, 검. 그래서 심판, 기관, 설. 그 다음에 뭐 불복 절차, 기준설 뭐 이런 것들 있죠. 여기다 이런 거 써야지. 지금 배점 채우려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배점 채우려고. 자,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 자, 우리 사안의 경우는 포섭을 해야 되는데, 근데 딱 봐도 어떤 느낌 들어요? 딱 봐도 행정심판처럼 보여요? 안 보이죠? 지금 어차피 이의신청 누구한테 하래요? 이의신청 아까 통보문이 우리 공사의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지금 누구한테? 원래 처분청이 담당 기관한테 다시 이의신청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의 한번 들어보고 맞으면 뭐 바꿔줄 수도 있고 안 바꿔줄 수도 있고, 지금 이런 뉘앙스죠? 그리고 제2차 결정에서도 똑같은 통보를 하고 있었죠. 또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행정심판이 아니라 뭐다? 진정의 의미의 이의신청이다. 강학상 이의신청이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강학상 이의신청이다. 강학상 이의신청이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럼 벌써 여기서 이제 10점 이상 쓸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본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론을 말하는 거예요. 왜 배점이 사실은 뭐 5점 10점이면은 그 핵심 정리에 있는 두 번째 목차만 그냥 딱 쓰고 끝나면 되는데, 지금 배점이 뭐 20점 30점 나왔다 하면은 이 관련 내용 이렇게 건드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2차 결정을 취소하는 대상이 있는가? 즉 2차가 뭐예요? 거부 처분 후 새로운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성.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죠. 하고 여기에 판례 입장이 있죠. 판례는 뭐라고 하죠? 거부 처분 후에 또 새로운 거부 처분하면 이 새로운 거부 처분은 소외 대상이 된다. 제소기간도 어떻게 본대요? 새로운 거부 처분을 대상을 쓰면 새로운 거부 처분을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본다. 이렇게 보고 있죠. 기준점을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2차 결정은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답은 yes. 된다. 그래서 마지막엔 답. 사례에 해결해서 된다. 이렇게 쓰시면 돼. 된다.
선생님 그래도 저는 30점 못 채우겠어요 하면은 뭐 이주대책 뭐 관련 개념 해가 조금 쓰시면 되겠죠. 로마자 이주대책 개관 해가지고 뭐 추가로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요 주된 논점은 여기서 물어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다 써. 일단 문제서 되는 거 일단 다 써.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소재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문제 소재 뭐 쓸 거예요? 제 2차 결정이 소외 대상이 되는지 문제가 되는데 이때 처분의 개념은 소송법 2조 1항 1호가 있고요. 그리고 또 거부는 뭐다? 처분성에 대해서 우리 신청권에 대해서 존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만 이 성격을 이의신청 성격을 행정심판을 보면은 원처분주의 재결주의가 문제되므로 이의신청 성격이 중요한데 이의신청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고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거부처분 후에 새로운 거부처분 즉 제2 결정이 처분성이 있는지 판례 입장을 통해서 검토하기로 합니다. 라고 문제 소재 쓰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 소재 처음에 못 잡겠으면 일단 문제지에 이렇게 목차를 쭉 써봐요. 목차 쭉 쓰고 그 다음에 로마자 중심으로 내쓴 그런 개념들 있죠. 그거를 그냥 이렇게 엮어서 쓰시면 돼요. 요걸 살펴보고 검토해보고 그래서 이게 문제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사례 해결은 그냥 답만 쓰면 돼. 문제 끝에 2차 결정은 취소소송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요 문제가 요즘 그냥 최근 트렌드에서 제일 좀 핫한 문제입니다. 핫한 문제. 그래서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문제 4번. 그래서 문제 3번은 별 하나만 하시고 문제 4번은 사실 별은 안 하셔도 돼요. 문제 4번은 별은 안 하셔도 돼요. 문 3은 아까 별 하나고 문 4는 별 안 해도 되는데 개공 제도와 개공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개공 제도면 뭐 의, 취지, 절차, 적용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배점에 맞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 이거 어디에 있어요? 시행령에 있죠. 그래서 한 요 정도는 좀 외워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법조문 문제여서 불이타는 아닌데 한 C급 정도의 논점인데 일단 뭐 어렵게 낸다 하면 요 정도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법전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한다? 이제 법전을 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3법 있잖아요. 3법 1조부터 쭉. 그 다음에 부공법 1조부터 쭉. 그 다음에 감정평가법 1조부터 쭉. 이런 식으로 법전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세요. 그동안 어떻게 했죠? 핵심 정리 있는 걸 이렇게 논점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봤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법전에 있는 조문을 쭉쭉 이렇게 보세요. 쭉쭉 보세요. 그래서 요거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우리 추가 자료 볼게요. 자, 우리 보충자료 보시면은 기속과 재량행위입니다. 기속과 재량행위. 자, 의 보시면은 뭐 이제 다 압니다. 기속행위, 요건이 충족되면 기관이 어떠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그다음 한 줄 내려오는 재량행위,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뭐죠? 효과를 선택할 수 있는 행위. 뭐 요거 우리 다 아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이쪽 대신 요거는 좀 많이 빼시더라고. 보니까 5번에 요건 충족에 따른 효과 부여 있죠. 여기다 별 하나. 법령의 사유로 거부기 아니라 거부가 가능한지 여부. 자, 법령에 근거 없는 사유로 거부가 가능합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기속인지 재량인지 따져보시고요. 자, 개설. 기속행위에 있어서는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법에 정해진 효과를 부여하지만 재량에서는 요건이 충족되어도 공익과 이익형량을 통해서 법에 정해진 효과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양가로 이 판례 보시면 우리 기속행위의 거부인 경우 밑줄 치시고 자, 기속행위 거부에는 이미 요건과 효과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령의 사유인 법령에 없는 이런 사유인 주민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주택사업 계획 승인 같은 재량행위 거부는 이미 요건과 효과지만 효과에 뭐가 있다? 선택재량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환경 보전 등 중대한 공익의 재량권 행사에서 밑줄 쳐볼게요. 법령의 근거가 없어도 거부가 가능하다. 자, 여기 학설 없습니다. 판례 입장만 있어요. 그리고 생각건데 재량의 경우 외의 사유로 거부가 가능하나 그러한 경우에도 자, 재량의 효과의 선택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맘대로 하면 돼요? 그건 안 되죠? 일탈, 남용, 혜태가 없어야 한다. 옆에다 불행사 이것도 쓰시면 됩니다. 자, 혜태랑 불행사는 교수님들끼리 많이 이렇게 섞어서 쓰기도 하는데
혜택 옆에다 불행사 이렇게 써볼게요. 불행사는 뭐죠? 불행사. 불행사라고 만약 들어오면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 혜택은 고려하게 쓰는데 대충 한 거. 그죠? 요거죠? 그래서 혜택랑 만약 불행사를 묶어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 구별한다면 불행사는 이걸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 혜택은 확인했는데 대충 한 거.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들 이제 교과서 여러 가지 읽다 보면 혜택을 불행사로 쓰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혜택을 불행사로 쓰시면 그래서 어려워요. 그죠? 판례는 막 섞어 쓰고. 자, 구별 기준. 그냥 쭉 넘겨보시면 일부러 강의 안 듣고 자료만 보시는 분들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숨겨놨어. 쭉 넘어가 봐요. 1쪽으로 돼 있나? 어떻게 돼 있지? 변호사 시험. 이렇게 돼 있어요. 변호사 시험. 쭉 넘겨보면 2023년 시행 12회 변호사 시험. 여기가 메인이야. 이게 메인, 여기. 자, 일단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행정법 이게 아니라 공법 이렇게 돼요. 공법 시험이어서 헌법이랑 행정법을 섞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필요한 행정법만 할 거고 헌법은 다 뺄 거예요. 그래서 공법에서 우리 행정법 용어만 볼 거고. 자, 일단은 이 첫 번째 문단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자, 두 번째 문단 보시면은 두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 보시면, 자, 이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동그라미. 별표 7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한 줄 내려오시면 밑줄 쳐볼게요. 21년 1월 11일 영업정지 1월 동그라미. 그리고 그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요. 21년 1월 18일부터 21년 2월 16일에 제재 처분.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 사건 처분 동글뱅이 할게요. 영업정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할게요. 하였고 끊어주시고 같은 날 일을 통지받았다. 갑은 음주로 의심되는 병을 입장시킨 점을 인정하나 병이 같은 법 시행규칙 7조 별표 4에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 입장을 허용한 것으로서 밑줄 쳐볼게요.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가 아니라 위법하다의 옆에 또 뭐가 있어요? 부당 동글뱅이. 자, 우리 오늘 요번에 시험에서 위법하다 이렇게가 아니라 위법 부당하다라고 하면 약간 긴장하셔야 돼요. 자, 부당은 법원에서 심사해줘요? 안 해줘. 그죠? 부당은 안 해줘. 그죠? 위법 적법만 판단해준단 말이에요. 자, 부당은 어디서 해줘? 행정심판 또는 자기 스스로 직권치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부당이 나왔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돼. 이와 관련하여 각 질문에 답하시오. 단 아래 문제는 독립적임. 여기다 밑줄 독립적임. 자, 우리 시험장 가셨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문제의 소재로 잡지 마시고 뭐 어떻게 잡아야 돼? 그냥 물음별로 잡아야 돼. 물음 1 하고 논점의 정리, 본론 쓰고 사례 해결. 물음 2 논점의 정리, 사례 해결.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오시면 문제 1번 물음 1. 자, 갑은 밑줄 쳐볼게요. 이 사건 처분해서 취소송 제기했다. 갑은 A시장이 이 사건 처분할 때 이 사건 규정들 중 시행규칙의 별표 7에서 정하고 있는 밑줄 쳐볼게요.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 줄 좀 밑줄 줄게요. 쭉. 양가로 1. 갑의 주장은 타당한가? 끊어보요. 양가로 2. 만약 이 취소소송이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끊어보시고 A시장은 동글뱅이 하시고 자신의 처분이 부당 동글뱅이 하시고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할 수 있는가 밑줄. 자, 그 다음에 우리 넘어가시면 별표 7을 볼게요. 여기에 제가 참조점은 실어드렸어요. 4쪽 보시면은 별표 7. 3쪽 하단에 별표 7 행정처분 기준 돼 있고 넘겨보시면은 그 개별 기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어제 밤 12시 넘어까지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표가 조금 예쁘게 안 들어갔어. 보이죠? 표가 약간 이렇게 깔렸는데 뭔지 알겠죠? 자, 개별 기준 목욕장업 위반행위 있고 근거법정은 있고 행정처분이 기준이 있는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있죠. 그리고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에 따라 어때요? 1월, 2월, 3월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야? 감찰평가원 시행령에 우리 별표 3 있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가중적 제재처분 기준. 그죠? 가중적 제재처분 기준을 하죠. 이런 게 있어. 그 다음에 한 장 다시 앞으로 오시면 자, 우리 이쪽에
참조조문의 하단 보시면 공중위생관리법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오시면은 4조에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11조로 보시면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있어요. 1항만 보시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동글뱅이 이게 주체죠.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밑줄 치시고 영업정지 또는 일부 시설에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하거나 밑줄 쳐볼게요. 영업소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동글뱅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기속이에요. 재량이에요. 재량행위예요. 재량행위. 다시 앞으로. 다시 앞으로. 다시 1번을 읽어봅니다. 자, 별표 7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음 1. 갑의 주장은 타당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뭘까요? 뭘 물어보는 걸까요? 자, 일단 별표 7에 우리 그 제재 처분 기준의 포인트를 맞추면 제재 처분 기준 못 써야 돼요. 행정규칙인지 법규명령인지. 자, 만약 행정규칙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행정규칙 반드시 따라야 돼요? 따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 법규명령이라고 하면 법규명령 반드시 따라야 되죠. 자, 근데 법규명령 반드시 따라야 되는데 법규명령을 했어요. 그럼 법규명령 반드시 따라야 되는데 그 안에서 처분을 뭘로 지금 규정하고 있죠? 기속이에요, 재량이에요? 재량행위예요. 그래 따랐어. 근데 재량행위여도 맘대로 막 해도 돼? 안 되죠. 재량행위에 뭐가 없어야 된다? 일탈, 남용, 혜택, 뭐 불행사 이렇게까지 넣으셔도 돼요. 불행사가 없어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갑의 주장은 타당한가라는 목차에서 일단 우리 별표 7에 성질 요거 하나 논점 잡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 처분. 이거 뭐예요? 재량행위의 불행사. 옆에 써볼게요. 재량행위의 불행사. 재량행위의 불행사. 자, 재량행위의 불행사가 있으면 뭐예요? 위법하다. 해서 이렇게 끌어올 수 있어요. 위법하다. 자, 그럼 위법하다. 그럼 갑의 주장은 타당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갑의 주장은 타당하다. 갑의 주장은 타당하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 뭐 공중위생법 뭐 이런 거 나올 리가 없어요. 그죠? 뭐 뭘로 나오고 있어, 케이스는. 우리 감정평가법 시행령 그 별표 3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막 이거를 막 이렇게 열심히 보진 마세요. 그냥 큰 틀만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물음이 만약 이 취소 소송이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됐다. 여기다 밑줄 치시고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거 뭐예요? 기각 판결. 그죠? 벌써 말했어요. 기판요. 근데 기각 판결. 자, 그러면 이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 적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법원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처분은 적법해. 돌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후 A 시정 동글뱅이하고 자신의 처분이 자 이미 적법해요. 위법 적법은 이미 끝났어. 근데 자신의 처분이 부당하였다. 자기가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야. 그죠? 판결 나왔는데 가책을 느끼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할 수 있는가? 자, 이 문제는 뭐죠? 자, 이 문제는 뭐야? 직권 취소 문제. 자, 직권 취소 논점은 누구나 뽑을 수 있어. 자, 근데 여기서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할 거 뭐예요? 뭐 의주근사 제절 이것도 많습니다. 의주근사 제절의 근이 뭔데? 몇 조? 그래, 크게 말해봐요. 시원하게 질러. 몇 조죠? 18조. 18조. 자, 행정기부법 18조 펴봐요. 자, 비상법정 기준으로는 17조가 있어요. 17조. 행정기본법 18조. 이제 법조문이 막 튀어나와야 돼요. 행정기본법 18조 1항 보시면은 행정청은 처분청은 행정청 동글뱅이 하시고 자, 위법뿐만 아니라 모두 부당한 동글뱅이하고 별표해볼게요. 부당한 처분이나 처분에 밑줄 쳐볼게요.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밑줄. 다만 이제 밑줄 안 치셔도 돼요.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장래후가 예외인 거예요. 원칙은 뭐예요? 소급표.
자, 2항. 행정청은 1항에 따라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에 있게 될 불이익을 취소가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였다. 다음 각호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2호 보시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처분받는 경우. 2호, 당사자의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 거짓이나 뭐 부정한 방법이나 뭐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 뭐 이런 뉘앙스가 있나요? 이 문제 케이스에서? 없죠. 없어. 그래서 이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건 이거 뭐예요? 이거는. 물론 이게 처분이 적법하지만 지금 뭘로? 무슨 이유로? 부당을 이유로. 부당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직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직권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꼬아서 냈어요. 조금 꼬아서 냈어. 역시 변호사 시험이어서 그런지 요거 약간 꼬아서 냈거든요. 부당으로 냈어요. 부당. 우리 그동안 막 위법만 찾아놨잖아요. 여기선 부당으로 냈어.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 볼게요. 2번. 자, 보시면은 갑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글뱅이 볼게요. 효력 정지 신청. 동글뱅이. 자, 그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1개월의 영업정지 취소를 제기하면서 1개월의 영업정지를 효력정지 신청한 거죠. 하여 수소범으로부터 이 사건의 1심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2척원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21년 1월 15일에 받았다. 1월 15일 밑줄 치시고 받았다 끊어주시고. 어쨌든 이 정지한다는 결정 뭐예요? 지금 각 물은 별개예요. 각 물은 별개. 이제 1번은 잊으세요. 1번 잊고. 자, 2번.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거 뭐예요? 집행정지. 집행정지. 집행정지 몇 조? 소송법 23조. 지금 이제 다 튀어나오네요. 자, 그리고 22년 1월 18일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서 A나 E에 불복 항소하였으나 추가로 이 사건의 처분의 집행이나 넘겨보시면 효력이 정지된 바 없다. 효력이 정지된 바 없다. 밑줄 치시고. 그리고 밑줄 쳐볼게요. 22년 2월 24일 현재 기준으로 소송이 계속 중 동글뱅이. 소송 계속 중. 자, 소송 계속 중 나오면은 좀 특이한 거예요. 그죠? 소송 계속 중. 소송 중이다. 이러면은 약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소송이 계속 중이다. 밑줄 칠게요. 갑은 취소를 계속할 수 있는가? 이런 패턴으로 잘 나오는데 우리가 그동안 소송 요건 물어볼 때 어떻게 나왔죠?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그냥 요거 문제 자체만 보면 소송 요건인데 대상 적격이 있는가? 대상 적격이 무엇인가 하면 대상 적격이 뭐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하면 보통 옹호 적격인데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가? 이렇게 나왔어요.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가? 소송 중인데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가? 이거는 협의 소익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협의 소익.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뭐랑 같이 꼈죠?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이거 협의 소익 좀 어렵게 나왔는데 뭐랑 같이 꼈죠 지금? 집행정지랑 같이 껴서 나왔어. 집행정지랑 같이 껴서 나왔어. 그래서 보시면은 다시 보면은 효력정지를 신청해서 일단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는데 1월 15일에 받았어요. 1월 15일에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소를 제기했을 때는 그때는 뭐다? 효력이 정지된 바가 없다. 그리고 그 기간을 보시면은 1월 18일 날 승소 판결이 되어서 선고되어서 불복 항소였으나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이 정지된 바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집행정지 효력. 이미 기간 끝나면 효력 살아나. 그래서 거기 옆이나 뭐 아무데나 하나 필기만 해볼게요.
요것만 하나만 필기해 볼게요. 자, 요 판례는 제가 그 네이버 카페, 제 카페 있잖아요. 거기에 판례 논문 게시판에 올려놨어요. 파이널 단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요거는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보면 되는데 그걸 열어보면은 그냥 요 문장이 다예요. 그래서 요것만 필기하셔도 돼요. 바쁘신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근데 난 너무 궁금하다. 전문 너무 보고 싶다 하시면 요 게시판 가서 보시면 되고. 그러면 대법원은 집행정지 종기가 도래하면 그 효력을 장래항을 소멸하고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한다. 그럼 이 문제에서는 22년 1월 18일 날 승소 판결 선고 시에 집행정지 기간이 도래해서 이 사건 처분이 어떻게 된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이 사람 졌으니까 부활하는 거야. 그러면 다시 뭐가 생긴 거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이 다시 생긴 거야. 그죠? 넘겨보시면은 22년, 지금 시점이 22년 2월 24일에 소송이 계속 중이래요. 그러면 1월 18일 날 부활했어. 예수님이야. 부활했어. 1월 18일 날 부활했어.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그럼 언제까지? 1개월이니까 언제까지 영업정지야? 정지됐던 게 부활됐어. 그럼 다시 언제 살아나? 일단 2월 18일까지 영업정지 됐다. 그러면 19, 20 이 이후부터는 뭐예요? 그 이후부터는 뭐야? 이거 일단 영업정지 살아났다니까? 영업정지. 영업 못해. 목욕탕 영업 못해. 그죠? 그럼 이때 18일 이후 19, 20, 21, 22, 23, 24 소를 제기한 시점에서 뭐예요? 영업하면 되지. 영업정지 1개월 됐으니까. 영업하면 돼. 여기서 영업하면 돼. 근데 소 계속 중이래. 자, 여기서 뭐가 생각나야 돼? 원칙적인 협의 소익이 아니라 뭐예요? 처분의 효력이 끝난 이후에도 소를 계속 제기할 이유가 있는가? 협의 소익 문제예요. 협의 소익. 어렵죠?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미 여기서 뭐예요? 처분에 끝났어. 그죠? 영업정지 이제 하면 돼. 그런데 이 사람이 굳이 소를 제기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아까 우리 별표 봤었죠? 별표 7 봤을 때 한 번 거리 1차 입원 1개월, 2차 입원 2개월, 3개월. 지금 뭐예요? 가중적 제재 처분의 경우에 우리 판례 입장이 뭐라고 해요? 이미 효력이 소멸하여도 그 사람에게 뭐?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 있으면 뭐다? 그때 협의의 소익이 있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요거를 예쁘게 바꾸면 어떻게 됐어? 우리 감정평가법 별표 3으로 바꾼 다음에 업무정지로 내서 집행정지로 엮어. 그러면 요걸 해. 그죠? 그럼 또 이 기간을 끝나게 줘. 그럼 뭐예요? 협의의 소익 문제지. 예쁘죠? 문제 예쁘죠? 그래서 요거는 별표 하나 해보시고 요건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시 이제 문제 3번 보시면은 갑은 이 사건 처분의 영업손실이 심대하여 대출금 이자, 상환, 그 다음에 종업원, 가족의 생계에 큰 지장을 겪고 있어서 국배를 제기하고자 한다. 갑이 제기한 치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확정된 후 밑줄 치시고요. 끊어주시고 갑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밑줄 쳐볼게요. 국가배상법상 법령에 위반하여에 대해 취소 소송에 쭉 밑줄게요. 수소법원에서 판단한 위법성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이거 뭐 물어보면 되죠? 뭐 물어보는 거야? 취소 소송과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위법성이 동일하냐 마냐? 기판력의 어떤 특수한 논점이죠. 그래서 요거는 어렵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만약 갑이 근데 이번엔 좀 틀려요. 밑줄 쳐볼게요. 취소소송과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동시에 그리고 국배 소송에서 밑줄 쳐볼게요. 인용 판결이 먼저 나왔어. 이번에 순서를 바꿨어. 치소송의 수소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 국배 청구 소송의 수소법원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밑줄. 자, 그래서 원래 우리 그동안은 기판력 관련해서 이제 특수 논점으로
취소 소송 판결이 나왔을 때 국배까지 영향을 받느냐. 그래서 취소 소송 위법과 국가배상 위법 동일하냐 만약 이걸 봤었어요. 그죠? 그리고 학설은 뭐가 있죠? 학설은 뭐가 있어? 그죠? 긍정설은 뭐예요? 동일하다. 그래서 여기서 위법이라고 말했으면 여기서도 뭐라고 해야 돼? 위법하다. 여기서 적법이라고 말했으면 여기서도 적법이라고 말해야 돼. 부정설은 취소소송이랑 국배는 아예 서로 뭐예요? 위법 판단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아예 취소소송과 이 국가배의 위법은 아예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제한적 긍정설. 제한적 긍정설은요? 인용 판결과 기각 판결이 다르다. 어떻게 보면 이제 광의행위 위법설 입장이죠. 인용과 기각을 나눠서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에서 보시면은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취소 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확정된 후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 기판력이 이제 기각 판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인용 판결에서도 뭐예요? 기판력 미쳐요. 그죠? 인용 판결에서도 뭐예요? 기판력 미쳐요. 그죠? 그래서 인용 판결이 확정된 후 아래 내려오시면은 국배의 법령 위반할 취소송의 수소법원에서 판단 위법성과 다른 판단을 낼 수 있는가? 그래서 이건 기판력 문제. 그죠? 우리가 평소에 풀었던 문제입니다. 풀었던 문제야. 근데 인용과 기각에 따라서 우리 이제 뭐 만약 제한적 긍정설을 택했다 하면은 그때는 또 다른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도 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만약 갑이 취소소송과 국배를 동시에 했는데 이번엔 반대야. 이렇게 보면 죠. 국배에서 판단 나오고 그 다음에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을 판단할 수 있대. 이때 영향까지 미치냐.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어떻게 쓰실 거야? 우리가 배운 거는 앞에 있는 전 물음만 배웠어. 그죠? 그동안 우리 앞에 있는 전 물음만 배웠어. 근데 반대로 물어보면 어떻게 쓸까? 반대로. 자, 요거는 우리 그 교수님 책을 보면은 한 줄만 달랑 있어. 그래서 여기다 조금만 필기 할게요. 요거 하면 끝나요. 그래서 하나 추가하면 요 반대 방향이에요. 이번엔 판결에 대한 요것만 딱 있습니다. 교수님 책에 딱 이렇게 한마디만 있어. 한번 읽어드리면 국가배상 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또는 적법 판단은 취소 소송의 기판력을 미치지 않는다. 이유는요? 왜냐하면 국가배상 소송에서 위법 또는 적법은 기판력에 미치는 소송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그냥 쓰시면서 들으세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동안은 취소송 판결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을 때 국배에서 영향을 미치냐 이거였잖아요. 자, 국배에선 뭘 판단하죠?
청구권의 존부. 그럼 청구권의 존부 뭐야? 공직직 고위 타손인. 그럼 그 위가 뭔데? 법령에 위반하여 위법성. 그래서 일정 부분 어떻게 보면 이제 겹친다고 보는 교수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긍정사를 보시면은. 근데 반대 방향은 뭐예요? 국배에서 공직직 고위 타손인 하고 취소 소송에서는 처분의 위법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국배에서 위법할 때 물론 협의의 행위 위법설로 판단하면은 처분의 위법성과 동일하게 판단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견해 바뀌었죠. 요즘에 교수님들 견해 바뀌고 있다고. 이것 때문에 바뀌는 거거든요. 국배에서 위법 어떻게 본다고 했어? 협의 위법이 아니라 광의행위 위법. 이걸로 많이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은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뭐 조리라든지 뭐 권력 남용이라든지 뭐 인권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고려한 거를 취소소송에서 들고 올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이 기판력을 이제 내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렵게 냈어. 근데 이제 일단 판결에서는 이제 물론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지만 판결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기속력. 다음 주에 기속력 낼 거거든요. 일단 타 시험에서는 기판력을 하도 우려먹었으니까 이렇게 끝까지 C급 논점까지 나온 거죠. D급 논점까지 나온 건데 저희 시험에서는 우리 판결의 종류 중에서 아직 기속력이 안 났어요. 그래서 기속력이 일단 1순위고 요거는 참고만해서 보시면 돼요. 참고만. 그래서 요 변시에서 건질 거는 일단 우리 직권 취소, 그 다음에 재량행위일 때 판단, 그 다음에 뭐 협의소익, 뭐 집행정지 요거 개념 챙겨가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진짜 끝이에요. 진짜 끝. 넘겨보시면 쭉 넘어가시면 이제 6쪽에 우리 2008년 시행 50회 사법시험이 있어요. 거기서 밑에서 올라갈게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 보시면 그러나 있어요. 밑줄 쳐볼게요. 그러나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을은 그리고 두 줄 내려갈게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반려는 처분했다. 반려는 처분 동그라미. 반려. 거부. 그래서 우리 거부 많이 했으니까 막 거부 처분성 그다음에 뭐 거부 처분 이게 또 새로운 거부 처분 이게 아니라 쭉 올라가시면 이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관한 내용이었거든요. 이거 재량행위입니다. 근데 재량행위인데 지금 뭐래요? 법령에 근거가 없음에도 어떤 동그라미 1번 사유를 추가했다는 뜻이야. 자, 이거 그럼 논점 못 써야 돼? 재량행위에서 뭐 써야 돼요? 법령의 근거로, 그러니까 법령에 없는 사유에도 거부 처분할 수 있냐? 아까 우리 앞에서 체크했던 논점 있죠? 그걸 쓰시는 거야. 그게 주된 논점이고, 그 다음에 우리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행정소송 중에서 동그라미 2번이라는 이유로 주장하였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거 뭐냐면은 처분 사유를 추가하는 거야. 근데 처분 사유 추가 언제 했냐면 행정소송 중에. 지금 문제 문구에서 나와 있어요. 행정소송에서. 여기 있어요. 행정소송에서. 그럼 이거 무슨 논점? 처추변. 처추변. 우리 시험에서도 이미 나왔죠. 처추변. 그래서 여기서 주된 논점 뭐냐면은 우리 반려처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우리 처추변 하나가 있었고요. 옆으로 오시면은 마찬가지로 변호사 시험. 이것도 일부 발췌인데 마지막 줄 볼게요. 처분 사유를 추가하고자 한다. 이러한 처분 사유 추가가 허용되는가? 그냥 너무 쉽게 나왔어. 그리고 위에서 밑에서 4줄 올라가시면 취소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그래서 취소소송 진행 중, 계속 중, 소송 중 이런 문구가 있으면은 뭐 처추변, 협의의 소익 이런 걸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변호사 시험에 이거 나왔고,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요, 우리 변호사 시험에서는 아까 우리 문제에서 재량행위 판단, 직권 취소, 집행정지, 그 다음에 우리 가중적 체제 처분에 있는 경우 협의의 소익, 그 다음에 국가배상과 관련해서 이제 기판력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있는 4번, 5번 있잖아요. 그거 헌법 문제. 그냥 안 보셔도 돼요.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장에 있는 변호사 시험에 있는 6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거는 처추변. 그래서 변호사 시험에서 논점은 요것만 나왔어요.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나머지는 다 헌법 문제에서 안 봐도 돼. 그래서 요 논점은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출제할 거거든요. 우리 시험이랑 이제 패턴을 똑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교수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좀 많이 나오는 게 법령의 사유 그거랑, 그 다음에 우리 거부 처분이 있은 후 또 거부 처분이 나와진 거. 제1, 제2, 뭐 이렇게 제3 이런 거부가 나올 경우 이런 문제가 요즘 트렌드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정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도 행정법이랑 개별법 잘 엮어서 제가 문제 잘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